주변에 시계 구매하실 때 단순히 이뻐서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여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 경험이 쌓이고 나서 이 시계는 괜히 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죠. 제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계 컬렉팅을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컬렉팅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으시거나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몇 가지 유형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매하면 후회할 수도 있는 시계 유형 6가지입니다.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시계. 요즘은 매장가로 구매한 시계를 세컨마켓에서 더 비싸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시계를 구매하시면 당연히 매장의 마진, 브랜드의 마진 남아있을 거고,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당연히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판다는 거는 코로나 시기에만 있었던 정말 왜곡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직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모델들이 몇 가지는 있는데요. 그 중에 생각나는 거는 롤렉스의 스포츠 라인, 데이토나나 서브마리너, 그리고 GMT 마스터 라인 정도가 생각이 나고, 하이엔드로 가면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아쿠아넛, 오데마피게의 로얄오크,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모델들을 지금 매장가로 구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구매 이력을 쌓아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구매 이력을 쌓으려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시계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계는 구매하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예를 들어 폴주론이나 아크리비아의 레슨 SP, 이런 브랜드들은 구매할 수만 있다면 웃돈을 주고 판매가 되긴 하죠. 희소성과 독창성, 그리고 워치메이커의 철학이 뚜렷한 작품성 덕분에 수집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폴주른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려면 구매자에 대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또 면접 보듯이 이런저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렵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업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몇 년 전에 워치박스라는 중고 딜러가 폴주른 중고 매물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시계 정말 떡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관심을 갑자기 좀 많이 갖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폴주른은 폴주른이다. 그쵸.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긴 하다만, 그래도 애초에 떡상을 했던 이유가 시세 조작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인디펜던트 워치메이커 중에 한 명인 레센 SP, 살 수만 있다면 대일가 대비 10배 가까이도 프리미엄이 붙는 대단한 시계인데요. 이런 거는 아무나 못 사는 시계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렉셋 레카피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대부분 정말 예전부터 유명했던 컬렉터 분들 아니면 시계 업계 관계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구매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업계에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뜨고 사라지고 많이 보게 됐는데요. 한때만 핫해서 유행을 타는 시계들은 선호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거는 잘 아시겠지만 터콰이즈 칼라 다이아,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긴 한데요. 파텍 필립 5711에서 티파니 컬러로 나오고 나서 이게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모든 브랜드에서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피로감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뜸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사이즈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버사이즈 시계가 유행일 때 찾던 시계들은 손이 더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프랭크 뮬러,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시계 케이스 쉐입도 토너 쉐입, 그리고 컬러감도 다양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찾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프랭크 뮬러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정말 없어서 못 사는 시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자체가 힘든 것도 있고 유행이 한풀 꺾이고 나니까 아예 안 찾는 시계가 되어버려서 간간히 중고 시장에서 보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리테일가 대비 엄청나게 크게 감가가 돼서 아마 그때 정가 주고 사신 분들은 속이 쓰리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클래식 그리고 타임레스 디자인을 찾는 것 같아요. 까르띠에 산토스던, 탱크던, 롤렉스에서는 스포츠라인, 파텍에서는 이제 칼라트라바, 이런 모델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이 이렇게 지속되어 왔고 인기도 꾸준히 있었던 그런 모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착용감이 불편하면 손이 잘 안 가요. 여기에서 제가 욕을 조금 먹을 수 있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티소 PRX 40mm, 저도 이제 지인분들께 이제 선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기가 뜬다. 40mm여가지고 딱 좋은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착용을 해봤었는데 케이스가 살짝 붕 떠있다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착용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계는 뭐가 있으세요? 물론 조금 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튜더 블랙베이 54 37mm 모델, 저는 이거 잡았을 때 정말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더 고가로 가면 파르미지아니 톤다 모델 전부 다 36mm든 40mm든 다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착용감이라는 게 시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파네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로님도 네, 좋아하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었던 모델 372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잘 차고 다니는데 항상 찰 때마다 이 크라운 가드가 손목을 꼭꼭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불편하다, 계속 이물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어서 결국에는 방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착용감을 고려하셔서 시계를 구매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시계를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이 시계가 의도하는 용도와 이에 맞춘 디자인 및 스펙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제 구성되었냐 이건데요. 요즘 어떤 시계들을 보면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계인지. 이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하긴 좀 곤란한데 일단 제가 B사라고만 할게요. 이 B사에서 만드는 그 다이버 모델인데 42mm, 44mm, 46mm 나오거든요.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보면 케이스 컨스트럭션이랑 무브먼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6mm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게이드가 아닌가요? 제가 종종 사석에서 하는 얘기인데 큰 차에 정말 작은 엔진 넣어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큰 차면 안에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텅 비워놓고 단순히 46mm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었다라고만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걸 생각해보니까 46mm를 차야 되는 고객, 44mm, 42mm를 차야 되는 고객을 다 잡고 싶은데 맞아요. 성의 없게 무브먼트는 그렇죠. 하나로,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무브먼트를 돌려 쓰는 곳의 대명사가 롤렉스 아닌가? 아 그렇긴 하죠. 근데 말씀 정말 잘해주셨던 게 제가 예를 들게요. 3135 무브먼트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롤렉스에서. 이 무브먼트가 롤렉스 요트마스터 37에도 들어가고 시드웰러 44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B사랑은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드웰러 같은 경우는 링락 시스템, 컴프레션 링, 그 5mm 이상 크리스탈 두께, 티타늄 케이스백, 전용 가스켓 등등 그 내부 구조가 아예 다르잖아요. 즉 무브먼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목적이랑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른 이제 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롤렉스 칼리버 3135는 여러 컬렉션에 다양하게 쓰이지만 단순히 동일 무브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 모델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외부 기능을 조정, 추가해서 최적화된 사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무브먼트 활용의 바람직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주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범용 무브먼트의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범용 무브먼트라 하면 ETA, 셀리타, 라주페레 같은 제3자 무브먼트 제조사에서 공급받는 기성 칼리버를 말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뢰성적인 부분, 부품 호환성이 뛰어나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소성은 매우 낮고 기술적으로도 큰 개성이 없죠. 개인적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지만 범용 무브먼트를 쓰면서 인하우스라고 얘기하고 이 명분으로 너무나 매장가를 높게 잡아버린 브랜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H사라고 단순한 데이트 모델 1200만 원이에요. 근데 무브먼트가 SW300. 본인들은 이게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HB1110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셀리타 무브먼트에 약간의 변형을 준 그런 무브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아니라고 하고 우린 셀리타 쓴다. 근데 우린 합리적인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양심적이고 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긴 합니다.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 브랜드는 크리스토퍼 와드라고 영국 브랜드인데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서 내놓은 라인 중에 더 12라는 라인이 있는데 H사의 모델처럼 티타늄 케이스로 만들었고 심지어 또 브레이슬릿까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SW300 무브먼트를 쓰는데 근데 여기에 커스크 인증까지 받아놔요. 근데 이 모든 가격이 2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 그러면 1000만 원이 차이 나죠. 거의 1000만 원이 차이 나는 건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도대체 1000만 원은 어디에 간 거냐. 아, 저희 알고 있죠?
축구 광고, 연예인 광고 네.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H사의 제품을 우아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리차드 밀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버홀 주기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롤렉스에서는 서비스 주기를 10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리차드 밀은 물론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년에서 5년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리차드 밀 같은 경우에 아는 리차드 밀 관계자분들한테 들었을 때 컴플리케이션의 뚜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 넘는다고 들었고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고 기간적으로도 컴플리케이션 시계들 전부 스위스로 보내서 수개월,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버홀 때문에 정기 점검을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또 찰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흠일 수 있죠. 네, 극단적인 예로 리차드 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만드는 복잡한 기능을 가진 시계들은 대부분 스위스나 아니면 독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브랜드의 정책상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어느 급 이상은 무조건 스위스에서만 딸 수 있다. R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한번 경유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스위스가 맞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기간 비용 무조건 수백만 원을 예상을 하셔야죠. 브랜드마다 이 차이는 있겠지만 매장에서 구매하시기 전에 서비스 비용 들어가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한 적은 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저희 범용 무브먼트 얘기도 했었는데 딱 실용적이게 너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관리가 비교적으로 쉬운 그런 시계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저는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고급 시계를 착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6가지 유형은 개인적 견해다 보니까 동의하실 분들도 계시고 동의를 못하실 분도 계신데 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유형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